재혼 초기엔 너무나도 다정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론 점점 무뚝뚝해져 갔습니다. 집으로 꽃이 배달됐을 때 그에게 누가 보냈는지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 뒤엔 그의 핸드폰으로 이모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에게 이모가 있는지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여자일까? 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재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는 거면 재혼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한서영, 올해 52살입니다.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줄곧 아이들만 챙기며 살아왔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서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기차에서 내려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마치 답답했던 가슴속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인상 좋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나오셨나 보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도연이라고 해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고 저도 맞장구를 쳤죠. 나이를 물어보니 55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주부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렇게 혼자 여행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도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참 오랜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서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여행에 대한 소소한 대화도 나눴죠.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부산에 계시죠? 시간 되시면 함께 해운대 바닷길이라도 걸어볼까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입을 옷도 고르고 골랐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설레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바다 근처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는 해운대 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복잡한 사건들을 맡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도연 씨는 정말 신사답게 말하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여유롭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어요. 그런데 바닷길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바닷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넘어질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도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본 도연 씨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닷길을 걸었지만 저는 도연 씨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다 풍경에 빠져서 즐거워했을 텐데 자꾸만 도연 씨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후로는 도연 씨가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도 지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해변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메뉴도 골라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서영 씨, 회는 좋아하세요? 여기 광어회가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좋아해요. 사실 집에서는 회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가 소중해요. 그럼 광어회 시키고 매운탕도 함께 시킬까요? 도연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는 해변을 더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풍경 속에서 도연 씨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불안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까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서영 씨,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죠? 도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요. 제 마음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부산에서의 만남이 서울에서도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 불안한 눈빛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서울에서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와는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까지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에 놀러온 대학 동창 정미라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라는 제 절친한 친구로 남편을 잃은 후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 부산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미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변호사인데 정말 신사 같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오, 변호사라니 든든하네. 나이는 어떻게 돼? 55이야. 나보다 3살 위야. 그때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라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만나볼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이틀 후, 저희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미라가 들어가자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서영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예요. 서영이 절친이거든요. 도연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미라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저희 취향을 먼저 물어보고 메뉴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됐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도연 씨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답했어요. 미라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의 손목에 깊고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마치 칼로 그은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것 같은 그런 흉터였습니다. 제가 그 흉터를 본 것을 눈치챈 도연 씨는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건 별일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친 거라서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많이 아프셨겠어요. 미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도연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것보다 서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있고요? 저는 도연 씨의 급작스러운 화제 전환이 이상했습니다.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도연 씨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미라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정말 어렸을 때 다친 단순한 상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눈빛, 그리고 오늘 본 흉터와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에 대한 설렘과 의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연 씨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도연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나이도 나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서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도연 씨가 반지를 내밀며 정중하게 프로포즈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도연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센스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뻐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혼자 살다 보니 공간이 여유로운 게 좋더라고요. 이제 서영 씨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혼 첫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부터 도연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늦은 귀가였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심지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네, 큰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도연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매일 늦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말투도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신혼 초에는 서영 씨 하며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럼 씻고 쉬세요.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어요. 마치 남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예쁜 꽃바구니가 놓여 있더라고요. 핑크색 장미와 백합이 아름답게 꽂힌 꽃바구니였습니다. 여보, 이 꽃 누가 보낸 거예요? 도연 씨에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나 보낸 건 같은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집에 두고 감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냥 버려요. 이런 거 집에 둘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버릴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꽃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연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이모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무엇을 잘 넘어간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모라니 도연 씨에게 이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그리고 지금의 이상한 변화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연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집을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도연 씨는 제 앞에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잠깐 나가볼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일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힘드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데 도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 말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일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추고 있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모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연 씨의 과거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도연 씨가 3박 4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부산 쪽 큰 사건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여보, 출장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집 정리도 할 겸해서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을 거예요. 같은 다정한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출장을 떠난 첫날, 저는 정말로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청소도 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말이죠. 도연 씨 방에서 쓰던 서재는 평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참에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역시 변호사답게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지를 털면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봐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한서영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봉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제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종합검진 결과인데 도연 씨가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도연 씨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어요. 도연 씨의 의료기록이었는데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맥과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병력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 증서였는데 가입 날짜를 보니 저희 결혼 직전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서영.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연 씨가 왜 결혼 직전에 이렇게 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해서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는데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려는데 봉투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작은 갈색 봉투였는데
뭔가 두꺼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도연 씨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낯선 여성과 함께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여성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긴 머리에 날씬한 체격이었는데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공원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와 그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연 씨가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였습니다. 저와 도연 씨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도연 씨와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부산 여행 첫날 광안리 해변을 걸을 때 스쳐 지나간 여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그 여성의 뒷모습과 이 사진 속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 비슷했어요. 혹시 제가 도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부산 여행을 가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분명히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가 결혼 직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을 든 것,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한 것, 제 건강검진 결과를 몰래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낯선 여성과의 사진들까지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저와의 결혼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부산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변해가는 태도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연 씨는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도연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부터 저는 평정심을 잃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 모든 서류들과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제가 이상해진 걸 눈치챘을 텐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고 전화 통화도 더 자주 밖에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말 같았어요. 괜찮아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둘러댔어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샤워하면서 가슴 쪽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으로 소개서를 써드릴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거리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도연 씨는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암이라니. 50대 초반에 암에 걸리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수술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도연 씨에게 말하자니 지금 우리 관계로는 어색했어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왔잖아요.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을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며칠째 집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내일 수술 잘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또 혼자가 되었어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 씨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영 씨,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연 씨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이번 서류에 비상 연락처를 도연 씨로 적어놨던 것이 말이에요. 도연 씨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서재에서 본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변해버린 도연 씨의 모습까지 말이에요. 서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도연 씨를 믿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번엔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도연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다는 뜻이에요. 집에 가세요. 내일 수술 받고 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도연 씨를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도연 씨가 나간 후 저는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 몸도 제 인생도 그리고 도연 씨와의 관계도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전이도 없고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완치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막막했어요. 6개월이라니 정말 긴 시간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연 씨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서영 씨, 아픈 데는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과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도연 씨가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항암 주사를 맞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부터였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샴푸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도연 씨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영 씨, 괜찮아요? 어느 날 아침 도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민망해서 감추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항암 치료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서영 씨,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겼습니다. 서영 씨, 도연 씨의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제 머리 상태를 본 거죠.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잠깐 후에 바리깡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도연 씨가 거울 앞에 서더니 바리깡을 머리에 댔어요. 윙윙 소리를 내면서 도연 씨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면 힘드니까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밀면서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에요.
서영 씨가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의심과 경계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바리깡을 들고 남은 머리를 다 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항암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함께 갔고 집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간병해줬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메스껍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나요. 도연 씨의 격려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서류들과 사진들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본 거였을 거예요.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치료받으셨네요. 앞으로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서영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 씨도 기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부산에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광안리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 도연 씨를 만났던 그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그때 생각나네요. 서영 씨를 처음 본 순간 말이에요. 저도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건강한 새 머리카락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도연 씨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이겨냈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도연 씨를 완전히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부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 같이 가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데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도연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그의 법률 사무소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큰 사무소였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고, 시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사과요? 서영 씨가 제 서재에서 서류들을 본 거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요. 도연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험 서류 말이에요. 사실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입한 거였어요. 서영 씨를 만나고 나서 수익자를 바꾼 건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럼 저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뭐였어요?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들려주세요.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도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서영 씨를 만나기 전에 다른 분과 교제했었어요. 그분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분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이용한다는 게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그런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그런 눈빛을 보인 거였군요. 네, 죄송해요. 서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닌 걸 금방 알았는데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모든 게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저를 믿어요? 물론이죠. 특히 아프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서영 씨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 씨가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의 재산도, 의료 대리권도 모든 걸 서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책상 위에는 재산 목록, 통장 사본, 각종 보험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도 재산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우리 서로 숨길 게 없게 하자고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진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의심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해요.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도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도연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예금 통장, 부동산 등록부, 아이들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되었네요. 네, 이제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도연 씨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희는 다시 한번 부산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서영 씨, 늦게 핀 사랑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믿으니까 더 소중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도 저 석양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나니까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차에 탄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졸음이 밀려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몇 분이 지난 후 옆 사람의 몸이 저를 향해 살짝 기울어지더니 제 무릎에 그의 따뜻한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비록 찰나였지만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모든 감각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고 제 몸은 의지와 다르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저는 허겁지겁 내려 화장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수차례 세수를 하고 나오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저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지금 저는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서울집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해서 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밤 공기를 마시며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흘렀습니다. 교사였던 저는 은퇴 후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도 봐주며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꿈이 병원 침대 옆에서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매일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야간 버스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몇 번 타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 위 짐칸에 캐리어를 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더라고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캐리어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저도 딸 같은 분을 도와드린 기분입니다. 딸 같다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좌석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옆자리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자리에 앉으며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주예요. 저야말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악수해 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철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걸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 안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옆에서 해철 씨가 작은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편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버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더군요.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해철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강릉에 자주 가세요? 아니에요. 언니가 살고 있어서 가끔 가는 정도예요. 해철 씨는요? 저는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요. 요즘 들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지니 둘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는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해철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2잔 끓이곤 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버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잠들 시간이 된 거죠. 창밖 고속도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해철 씨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인지 편한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해철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로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어둠 속을 지나가는 불빛들이 계속 흘러갔죠. 해철 씨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해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고요해졌죠. 에어컨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불빛들도 이제는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해철 씨와 저는 아까 그 깊은 대화를 나눈 후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털어놓은 후라서 그런지 묘하게 친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졸음이 밀려와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해철 씨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였어요. 해철 씨가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를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았죠.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그 손에 집중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아주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몸은 거부하지 않는 걸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해철 씨가 눈치챌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깨어 계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다른 승객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 대화 같았죠.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해철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이름을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죠.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이 따뜻함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해철 씨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온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해철 씨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려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그런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눈을 떠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해철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닿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마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괜찮으시다면 해철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남편과는 다른 향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죠.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죄책감 없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 위에 느껴지는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우리 두 사람만이 깨어 있는 것 같았죠.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해철 씨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에서 손등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죠. 5번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포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한숨이었어요. 해철 씨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은주 씨,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천천히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자 해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본 남자와 이런 상황에 있다니.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말이죠. 마침 버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해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 표정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는 생각보다 크고 밝았죠.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이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듯 걸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컵라면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휴게소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최은주. 넌 61살이야. 이제 그런 나이 지났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 보였죠. 왜 이러는 거지?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해철 씨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5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을 씻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등에 남아있는 온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해철 씨가 보였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찾으실 걸 알았을까요?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은주 씨,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더군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어요. 드세요. 추우실 것 같아서. 커피를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그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해철 씨도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둘만은 조용했어요. 죄송합니다. 해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죠. 처음 뵙는 분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데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사과부터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해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어요. 은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말끝을 흐리며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해철 씨의 진심이 전해져서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저도 비슷해요. 결국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네. 남편을 잃은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 고백에 해철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기도 했고 기쁨의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해철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그분의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쳤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버스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버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나눈 대화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해철 씨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더라고요. 회색빛 부드러운 담요였어요. 춥죠? 같이 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 의사를 묻는 거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담요를 펼치자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깔끔하고 포근한 향이었죠. 담요를 함께 덮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승객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가끔씩 우리를 비췄죠. 담요 속에서 해철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 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해철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해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여서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담요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으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사랑 때의 그 떨림과 설렘 말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신기했죠. 해철 씨, 그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가 작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야간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이런 마음을 나누다니.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꿈이네요. 해철 씨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담요 속에서 두 손이 더욱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서 마음까지 포근해졌어요. 이런 감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 순간만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해철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해철 씨가 몸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저와 마주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주 씨,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해철 씨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한 키스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까지 말이에요.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음미했죠. 고마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 씨. 해철 씨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다시 손을 맞잡고 편안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는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버스가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다보다도 더 설레고 있었죠. 짐을 챙기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해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죠. 물론이에요.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되는 해철 씨의 이름을 보니 더욱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꼭 연락드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터미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철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언니는 제가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대충 넘겼습니다. 언니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이틀 후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강릉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뭘 입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모습 같았습니다. 언니가 놀라며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친구 만나러 가. 무슨 친구? 강릉에 친구가 있었나? 언니의 추궁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들킬 것 같았죠. 카페에 도착하니 해철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죠. 어떤 커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철 씨가 주문하러 가는 사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죠. 다른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히 대화하기 좋았어요. 커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 같았어요. 서로의 일상, 취미, 자녀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눴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네요. 해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낭만적인 풍경이었죠. 해철 씨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또 언제 만날까요? 해철 씨가 물어봤어요. 언니 집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내일도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시장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절친인 정희와 통화했습니다. 정희는 제가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뭐라고? 은주야, 자세히 말해봐. 결국 버스에서 만난 해철 씨 이야기를 털어놨죠. 정희는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은주야, 잠깐만.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라고? 응,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 위험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런데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은주야, 넌 너무 순수해.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정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표정, 조심스러운 배려, 다정한 말투까지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정희야, 나도 조심할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 어쨌든 조심해.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통화를 끝낸 후에도 정희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해철 씨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2~3번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해철 씨가 서울로 올라오시고 때로는 제가 강릉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릉 가니?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평소 집에만 있던 제가 자주 외출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언니가 많이 외로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61살이 된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철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은주 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 중에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서로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리도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버스로 3시간, 기차로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자주 만나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니 장거리 이동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해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해철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의의 경고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은주야, 아직도 그 남자 만나고 있니? 응.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나이 든 남자들 중에 외로운 여자 이용하는 사람들 있어. 해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겨우 한 달 만난 사이인데. 정의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정말 제가 해철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버스에서 만나 한 달간 만난 사이에. 과연 그분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해철 씨도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만나는 건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아니고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철 씨와 통화할 때도 만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강릉 바닷가를 걷다가 해철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은주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우리 둘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요? 은주 씨,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재혼 말씀이세요?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든 강릉이든 한 곳에서 말이에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이 나이에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요? 갑작스럽죠? 해철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해철 씨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 반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정의의 경고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해철 씨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해철 씨의 제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닐까요?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무리한 제안을 해서 죄송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할게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배려심 깊은 해철 씨가 더욱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우유부단함이 미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해철 씨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딸이 제가 요즘 멍하니 있는 일이 많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마침내 해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은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 네. 해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해철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죠. 정말요? 네, 하지만. 역시 하지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셨을까요? 은주 씨 생각을 이해해요. 다행히 화내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해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지금처럼 만나는 걸로 충분하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며칠 후 다시 강릉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혹시 은주 씨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시게 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해철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해철 씨야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웃으며 약속했어요. 독점적이지 않지만 진심 어린 관계로 지내자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강릉에서, 때로는 중간 지점인 원주에서 만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죠. 해철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여행의 즐거움을 느꼈으니까요. 정희도 제가 요즘 밝아졌다며 좋아했어요. 그 남자 만나는 거 그만뒀구나? 아니야, 아직 만나고 있어. 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거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너무 깊이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간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 해철 씨를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올리지 못해 당황하던 순간 해철 씨가 도와주시던 모습. 그때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죠. 버스 안에서 나눈 첫 대화,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은밀했던 손길, 휴게소에서의 고백, 그리고 담요 속에서의 첫 키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우연처럼 다가온 손길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철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황혼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20대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리하지 않는 사랑. 휴대폰에 해철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은주 씨와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함께 봐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오늘 예쁜 노을을 봤어요. 해철 씨 생각이 났어요. 곧 만나요. 매일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루하루가 전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해철 씨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밖 야간 버스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 버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1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야간 버스에서 말이에요.